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다양한 정보가 유통되는 시대, 언론의 공적 역할 수행을 목표로 제작 중인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을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 긴 연휴에 귀성길에 오르거나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사그라들기 전에 이른 추석 연휴입니다. 대규모 인구가 이동을 하고 서로 간의 방문이 많은 시기인 만큼 이 바이러스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고 가는 길 몸은 좀 피곤하겠지만 마음만큼은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 봅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바야흐로 미디어 콘텐츠 홍수 시대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통해 많은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데요. 정작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상 이면의 사실을 조명하고 흩어진 사실들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언론의 공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YTN에서 기획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번 주 뉴스 리뷰 Y는 YTN의 팩트 추적 프로그램을 살펴봅니다. 네, YTN에서는 유일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인데요.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보도와는 제작 방식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기획이 된 건지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제작이 되는 거죠? 탐사보도 프로그램인데요. 팩트, 그러니까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를 좀 밝혀내는 일반 뉴스 시간에는 쉽게 전달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언론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부정부패나 사회의 약자 목소리를 좀 반영하자 이런 기획 의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20분물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20분 정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6월에 첫 방송이 됐는데 현재는 기자, PD, 작가 이렇게 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팀이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격주로 한 편씩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이 공공성 제고에 큰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해설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이 YTN이 지난 6월부터 시작한 팩트 추적은 형식과 내용 모두 기존의 방송 뉴스 도식에서 벗어나 심층성과 또 의제 개혁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이 갔습니다. 한국 방송 뉴스에는 일종의 유형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자들이 매일 그리고 뉴스를 마감 시간에 맞춰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게 하는 뉴스 제작 관행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뉴스가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중심의 이벤트성 기사 그리고 원인, 결과 그리고 전망까지 아우르는 분석 중심 보도가 되기보다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또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혹은 대단한 것인지 등을 부각하는 그러한 보도에 좀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에 등장하는 취재원 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전문가 의견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에 비해 팩트 추적은 방송 길이가 15분에서 20분, 20분 이내 정도의 시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고요. 대담 방송처럼 전문가 한두 명에게 의존해 사건의 이해를 넓히던 방식이 아니라 아나운서의 질문에 취재 기자가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이슈의 제시부터 또 사건의 촉발, 전개, 갈등, 해결책에 이르는 종합적인 관점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 서사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또 취재원의 범위를 일반인에서부터 피해자와 유가족 같은 직접적 관련자와 관계부처, 지자체, 또 국회의원, 분야별 전문가 집단까지 굉장히 넓게 활용하는 상당한 노력과 품이 들어가는 결과물이었습니다. 또 시청자들에게 이슈에 대한 접근을 높이기 위해서 이 영화 장면을 활용하기도 했고요. 또 재현 상황을 보여주거나 이 YTN이 기존에 취재했던 방송분을 재활용하는 방식도 구사해서 뉴스의 객관성을 담보하면서도 시청자들에게 이해가 쉬운 뉴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보도 방식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좀 느껴지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기존에는 없는 색다른 그리고 좀 매력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은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작진 고민이 정말 충분히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두 분께서 살펴주신 이 프로그램 분석 내용 저희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 전 이슈를 추적 보도한 팩트 추적 콘텐츠가 눈에 띄었는데요. 매일 새로운 정치 사회 이슈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떠나면 심각한 사회 이슈들도 금방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언론이 반드시 후속 보도하고 또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요. 팩트 추적에서는 그 역할에 충실한 보도를 만날 수가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1년, 끝나지 않은 그날의 절규입니다. 작년 여름에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보도에서는 먼저 참사 당일로 시점을 옮겨서 사고 당시 상황을 회상하고 있었고요. 또 가족을 잃고 그 시간에 멈춰버린 유가족들의 삶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참사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죄책감과 공포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생존자들의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이 보도에서는 책임자 색출과 처벌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도 짚었고요. 또 참사 후에 문제로 지목되었던 점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 현황도 취재해서 보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후 1년, 그러니까 올해 장마를 앞두고 기획된 아주 시적절한 보도였고요. 제도적 보완 상태를 점검해서 재발 방지를 유도하는 좋은 보도였다고 봤습니다. 해당 편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1년, 그러니까 중대시민재해적용법이 어디까지 논의되었고 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방지대책 논의의 성과 그리고 한계를 짚어보았다라는 점에서 좀 기억에 남습니다. 8.15 광복절 즈음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도발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또 이러한 문제 현상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길기 개시와 또 소녀상 훼손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이 법적 규제로는 대책에 한계가 있다라는 점에서 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아무래도 주 1회 편성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주제를 집중해서 사건의 발달이 무엇인지 또 현상의 규모와 특성, 그리고 해결책과 대안 모색까지 조금은 긴 호흡으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역사성과 시의성을 고려한 아이템을 선정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이슈 추적 후속 보도 중 또 하나 눈에 띄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폐막 1년 뒷수습 과정도 논란 편입니다. 작년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다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부실한 준비와 미흡한 운영으로 참가했던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조기 철수까지 결정하면서 국제적 망신이라는 평가도 나왔었는데요. 이 보도에서는 단지 잼버리뿐만 아니라 국제 행사 유치와 집행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 문제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 행사에 기존에 책정된 예산보다 상당 규모의 예산이 초과로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짚고 있고요. 또 투입 대비 성과와 활용 계획, 향후 활용 계획 등이 미비한 점도 짚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확한 책임 규명과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도 있기도 하고요. 관심이 떠난다면 잊혀지고 반복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잃지 않고 추적 보도했다, 고발했다라는 면에서 좋은 보도였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취재를 해서 보도할 수 있겠지만 이처럼 긴 호흡의 프로그램으로 다시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한 제작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이제 방송 뉴스가 심층성이 떨어지는 거는 이해를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속보성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뉴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날 일어난 뉴스를 그날 처리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른바 이제 속된 말로 물 먹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사가 방송한 아이템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 때 무언가 뒤떨어진다는 느낌 때문에 백화점식 보도가 계속돼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을 잘게 쪼개서 짧은 리포트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방송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었는데, 우리 뉴스는 미국의 지역 방송 뉴스와 비슷합니다. 미국의 지역 방송 뉴스가 이렇게 리포트가 짧고 연성 아이템들이 많은 거고요. 반면에 미국의 이제 중앙방송, 전국방송 뉴스는 아이템이 상당히 이제 길면서 심층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다행히 이제 우리도 조금씩 심층성을 강화하는 차원이 있고, YTN에서는 이번에 팩트 추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사실은 심층성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아무래도 조금 느껴지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의성이 높은 아이템들도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어떤 시리즈들이 있었죠? 예, 먼저 팩트 추적에서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는 범죄들을 심층 취재해서 그 실체를 밝히고자 한 노력이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보도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최근 3년 4배 폭증, SNS 프사를 노린다. 또다시 나타난 N번방, 진화하는 딥페이크. 이 보도들은 지난 6월에 2회에 걸쳐 연속 보도된 기획입니다. SNS 프로필과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음란물로 인한 피해자 사례를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인이나 동료, 동급생, 동창, 선후배에 이르기까지 지인들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을 의뢰받고 실행하는 범죄 집단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현행 법안이 새로운 기술 확산과 또 이를 활용한 범죄 악용에까지 이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딥페이크를 활용한 음란물 제작이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또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또 지금 심각한 상황의 실태를 알게 해주어서 경각심을 일깨워준 보도였습니다. 후속 보도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법안 정비를 촉구하고 또 그 예방 정책 마련까지의 과정도 함께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10일 팩트 추적이었습니다. 공단포 나오면 지원 끊겨, 난임 정책 사각지대 여전의 경우에는요, 이 거리에 그 길게 늘어선 텐트 행렬이 보이면서 어떤 이슈와 연관했는지 궁금증을 불렀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난임 부부들 사이에 입소문이 자자한 그 한 의원 앞에서 진료를 대기하던 텐트 행렬이었는데요. 이 진료 시작이 9시간이나 남은 자정 시간인데도 이 길거리에 텐트를 치고 또 밤을 새우는 난임 부부들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하는 게 이 정부의 정책 기조인데요.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이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는 점을 좀 알 수 있게 해준 인상적인 보도였습니다. 아주 드물긴 하지만요, 이 난자가 채취되지 않는 그 공난포가 나오는 경우에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했는데요. 이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책의 한계점을 설득력 있게 지적해 준 것 같았습니다. 또 올림픽을 앞두고 7월에 방송된 내용인데요. 갈 곳 잃은 메달리스트 위기의 한국 스포츠 편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소수의 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엘리트 체육의 시스템적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생활체육과의 조화를 통해서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여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짚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안세영 선수가 쏘아올린 공으로 인해서 체육계 문제가 좀 더 폭넓게 주목받고 있죠. 체육계 관련 각 기관들 간의 문제까지 좀 더 확장된 취재 보도를 기대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근대 5종 경기 중계를 좀 재미있게 시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편을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됐는데요. 이 근대 5종 종목이 최근 국제 경기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지만 이 폭넓은 팬층을 가지지 못한 비인기 종목을 대표한다라는 겁니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근대 오종은요, 이 첫날에만 금메달 5개, 또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거머쥐는 성취를 냈지만 방송에 중계되지 않아 국민들은 경기를 볼 수 없었죠. 이 국제 경기 중계도 인기 종목에 집중되는 한계가 지적이 됐습니다. 중계도 그렇지만 이 체육계 전반에 소수의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한국 스포츠 현실이 바뀔 때가 되었음을 공감하게 했는데요. 비인기 종목으로 갈수록 학교 운동부 수도 적고 또 실업계 팀도 많지 않습니다. 이 스포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엘리트 체육 시스템과 또 생활체육의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 중 하나로 특별히 주목했던 편이 최근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인 국민연금제도 개편 관련 보도였습니다. 31년 뒤면 곧간 바닥, 기로에 선 연금 개혁. 이 보도에서는 지난 17년 동안 표류한 연금 개혁에 대한 여러 의견을 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더 이상 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음을 밝히고 개혁안을 추진할 것을 선언했는데요. 이번 연금 개혁을 다룬 팩트 추적에서는 가장 눈에 띈 것이 바로 연령대별 시민 패널을 선정해서 진행한 화상 토론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1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별 1명씩을 패널로 화상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크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으로 개혁 방향을 구분하고 세대별 패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 화상 토론을 기획해서 의견을 경청한 점이 특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연령대별 패널들이 각 세대에 대한 대표성을 갖기는 어려울 텐데요. 진행상에서 마치 각 세대 대표 의견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관련 연구 보고서 검토와 해외 사례 소개를 통해서 해법에 접근하려고 시도하고도 있는데요. 대완과 해법 모색으로는 다소 부족해 보였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이슈는 앞으로도 한동안 사회적 논의와 통합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후속 보도 기획을 통해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두고서 제도 미비 같은 그 한계점을 지적하는 팩트 추정만의 어떤 구성을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잘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절로 드는 것 같고요.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더 보완이 돼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팩트 추적은 결국 이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팩트를 체크하는 공적 기관으로 서울대 팩트 체크 센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문을 열었고요. 32개 언론사가 제휴를 맺고 지금까지 한 5천 건 정도 팩트를 가려내는 작업을 했는데 최근에 문을 닫았습니다. 왜 문을 닫았냐면 정당 쪽에서 편향됐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 이 서울대 팩트 체크 센터는 네이버에서 재정 지원을 받았는데 네이버가 재정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저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죠. 그만큼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YTN의 팩트 체크 프로그램도 이제 곧 맞부딪힐 수 있는. 왜냐하면 언론사의 팩트 체크 작업은 대개 그 나라의 현상, 문화, 현황과 밀접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은 정치 행위자들을 공격하는 당파적 허위 정보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칩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선정적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파헤칩니다. 그만큼 그 사회의 현상과 밀접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YTN도 이 부분을 슬기롭게, 그다음에 정통적으로 참과 진실을 가려내는 작업에 좀 더 매진해야 된다. 이것이 하루빨리 자리 잡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팩트 추적, YTN을 대표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길. 인터넷과 SNS가 확산되고 각종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습니다. 앞다투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기존 언론들도 여기 휩쓸려서 속보 경쟁에 뛰어드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사실을 추적, 검증하고 소외된 목소리와 부조리를 발굴하겠다는 팩트 추적의 등장이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팩트 추적의 취지를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도와 보완을 거듭해서 보도 전문 채널로서 YTN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수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취재 방식과 보도 형식으로 보도의 질 높여주길. 팩트 추적은 취재 방식과 또 보도 형식 여러 면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노력과 또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문제 제기와 대안 모색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효율성이나 비용 면에서 보면 부담되는 형식임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슈에 대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 팩트 추적과 같은 긴 길이의 보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양한 취재 방식과 또 보도 형식을 적용해서 보도의 질이 높아진 팩트 추적을 꾸준하게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하고 소중한 목소리들 들어봤습니다.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옥내 소화전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얼마 전 전기차에 불이 난 아파트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났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로 인해 큰 불로 이어질 뻔한 상황에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발빠른 대처로 피해를 막았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청라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승용차에 살짝 열린 문틈으로 희뿌연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장에 연기가 가득 찹니다. 곧이어 경비원들이 소화전에서 호스를 끌어와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차량은 전기차가 아니었고 차량 결함으로 인한 화재도 아닌 것으로 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동 대처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다만 전기차에서 불이 난 경우라면 갑자기 폭발할 위험이 있는 만큼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방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연이어 차량 화재 소식이 들려오면서 불안이 커진 상황의 대응 방법의 중요함을 전했는데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자 빠른 초동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았다는 보도였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옥내 소화전을 이용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진압 시도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인 옥내 소화전 이용 방법을 시청자 톡톡Y에서 제대로 알아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초기 진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구는 대표적으로 옥내 소화전과 소화기가 있습니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 옥내 소화전 사용은 소방차 한 대 효과와 맞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초기 소화가 중요하고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 옥내 소화전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특정 건물은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설치가 되고 있고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화전 사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로 소화전함을 열고 관창, 즉 노즐을 잡고 적재된 호스를 밖으로 꺼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개방한 뒤 양손으로 관창을 잡고 불이 난 곳까지 호스를 전개하여 불을 끕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진화를 마치면 소화전 밸브를 잠그고 호스를 완전히 건조하여 복원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전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이륜차 번호판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있었던 이륜차 번호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전한 짧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안전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전국 단위 번호 체계 개편, 번호판 디자인 변경, 전면 번호판 도입 타당성과 같은 이륜차 번호판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간 이륜차 번호판은 일반 자동차 번호판과 비교해 크기가 작고 글자도 알아보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개최하는 공청회에서 어떤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지를 알리고 이륜차 번호판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짚어냈는데요. 이륜차 번호판 글자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의견을 반영해 공청회를 열었다고 전한 보도였는데 관련해 이륜차 번호판으로 일어나는 문제와 관련 통계 현황을 소개했다면 공청회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이륜차 번호판으로 인한 문제와 관련한 통계를 살펴봅니다. 현재 정부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이륜차는 지난 2018년 220만 8천 대에서 2022년 219만 8천 대로 0.1% 줄었는데요. 그러나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는 2018년 24만 7천 명에서 2022년 35만 2천 명으로 42.5% 늘었습니다. 또 2022년에 이륜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16만 2천 건으로 2018년보다 5.2%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현행 이륜차 번호판이 일반 자동차 번호판에 비해 크기뿐 아니라 표기되는 글자 도자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지속해 제기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도 번호판 식별이 힘들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륜차 번호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륜차 번호판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인데요. 제도 도입에 필수적인 행정예고 등과 같은 후속 조치도 이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앞으로 보험 사기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리며 관련해 간단한 내용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 알선과 유인, 권유, 광고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금융당국 조사 권한을 강화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14일부터 진행됩니다. 법을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수준을 알리고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들이 홍보에 나설 것임을 알렸는데요. 8월 14일부터 보험 사기 알선과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였는데 보도에서 언급한 처벌 내용 외에도 개정된 보험 사기 관련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내용을 살펴봅니다.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정부와 의회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올해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 사기 알선, 광고 행위 금지,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행됐는데요. 개정된 특별법은 보험 사기 알선, 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 사기 조사권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골자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당국의 보험 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 사기 및 알선, 유인, 광고 행위의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고발,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보험 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 편취하거나 방법을 안내하고 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통위가 더욱 신속히 조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